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 입춘이 되면 이 입춘첩 혹은 춘첩자 이렇게 해서 입춘, 첩 혹은 춘첩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입춘, 여기다가 방자, 입춘 방, 이렇게 해서, 대문 양쪽에다가, 이 짧은 글귀를 써놓고, 그 한 해의 그 희망이라든지 바람을, 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좋은 이 습속이 있었죠. 그 대개 보면,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인데 옛날에 지어 놓은 것이 하도 좋아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죠. 예. 거기 보면 요즘 대개 보면 그 입춘대길 그리고 건양다경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입춘대길 예. 또 건양다경 이 두 가지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춘대길이란 말은 알고 보니까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구입니다. 선조 때부터 용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아마 뒤에 그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또 중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유행이 되어서 세 나라에서 다 공히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춘은 다 아니까 입춘이 되어서 크게 길하기를 바란다. 이런 그 문기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나라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이 한문의 구조와 이 이치에 맞으면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입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고, 춘자는, 원래 춘자는 풀, 그리고 해가 뜨고 풀이 무성이 자란다. 이것이 해가 따뜻해진단 말이겠죠. 이게 춘자의 본래 글자인데, 이 뒤에는, 이 다음에는 여기 풀 밑에 요 사이에 땅을 그리고 풀이 돋아나는 장면을 그린, 둔자, 요걸 둔이라 그래요. 이게 둔이 아니고 준이라 그래요. 준. 이 둔이라 그러면 스톱했다는 뜻이고, 준은 어렵긴 하지만 잘 올라오는 모양이니까 이게 이 발음을 준이라고, 여기서는 준이라고 하는데, 준이 변해서 준이 이 춘으로 이렇게 발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여기에 보면 건괴 다음에 세 번째 괴가 준괴입니다. 둔괴가 아니고요. 둔이라면 스톱되는 것이고, 준은 점점 자라 올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춘자는 입춘이 이런 의미고, 대길은 클 때자에다가 길자는, 여러분, 길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길자의 근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요 부분, 이건 그릇이니까 그릇 명자죠. 그 제사를 지낼 때 청동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말이죠. 그 1번은 이 남성의 이제 생식기 모양이라 그래서, 남아 숭배 사상, 옥이나 혹은 이 귀한 돌로 깎아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이 아들들을 많이 낳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복 신앙적인 면에서의 생긴 글자이다. 이 길자란 말이죠. 길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칼과 같은 무기라는 겁니다. 칼 같은 거. 그래서 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으면 결국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에나 이 길하다, 유비무한 이런 의미로서 생긴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다 그 일리가 있고, 고문자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 글자 해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옛 기록을 뒤져보니까, 사도세자가 한 3살 때 하도 똑똑해서 말이죠. 이 큰 붓으로, 큰 글씨로 입춘대길이라고 써서, 영조도 놀라고, 거기 세자를 가르치던 사람들도 놀라고, 참 글씨 잘 썼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건양다경. 이거 사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제 추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건양이라는 것은 말이죠. 보통 보면, 이 양이 세운다는 뜻이고, 이 양은 햇볕, 따뜻한 봄이 되니까 햇볕이 많이 비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늘 따자에다가 경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대강 해석을 하고, 보통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밝음이 이 건자가 세운다는 뜻이지만 가득하다는 의미로 봐가지고 밝음이 가득해서 집안에 경사가 많기를 기원한다. 뭐 국가에나 사회나 집안에 경사가 많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보통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건양다경은 여러분, 놀랍게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용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용례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 문제로 추론 과정을 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은, 고종이, 이제 뒤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이런 상황을 봐서 중국의 힘이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황제 나라를 한번 대보자 해가지고, 칭제 건원을 하지 않습니까? 칭제 건원. 이제 황제가 되고 연호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 연호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처음에 고종 황제가 1800, 그러니까, 이 건양, 1800, 고종이 이 1876년인가 그렇죠. 6년에 이 대한제국으로 하면서, 조선 왕조를 대한제국으로 고치면서 그때 최초로 사용한 이 연호가 바로 건원입니다. 건양입니다. 건양이에요. 건양. 이게 뭐 한때는 과거의 용례를 보면 이 중국의 어떤 연호로 쓰인 적도 있고, 또 우리나라 창경궁에 많은 문이 있는데 문 하나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건양다경 했을 때는 제 생각에 이것이 바로 이 칭제 건원을 해서, 그때 이 건양이라는 이 연호를 고종에게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총리 대신인 김홍집이었습니다. 김홍집은 정말 아주 훌륭한 정치가 있는데, 시대의 경랑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한때 역적이라는 누명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김홍집에 관해서는 이미 신원이 되어 있고 아주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충신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듬해에 고종이 친일을 해서 다시 민비 명성황후 살해 사건도 있고 해서 일본에 적이 떨어진 고종이 이 러시아 쪽으로 이제 칠러 정책을 하면서 아관 파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홍집이가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김홍집이 모르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김홍집이가 이 뒤에 소식을 듣고 고종을 만나러 러시아 공사관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아마 고종이 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가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광화문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맞아 죽었는데, 죽을 때 옆에 있던 소행원들이 그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가면 살 수 있으니까 피신하십시오 했더니, 김홍집이가 내가 조선 사람으로서 그걸 구차하게 살 필요가 없다. 나는 차라리 이 조선 백성들의 손에 맞아 죽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다. 이러면서 거기서 결국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건양을 즉시 폐기, 1년도 쓰지 않고 폐기해버리고 바로 광무, 그리고 우리가 광무 황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종을 광무라고 연호를 고쳐버린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건양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왕의 나라에서 황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경사가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뒤에 붙여서 할 말은 이 홍남기 이 부총리가 바로 이 춘첩, 그죠? 이 입춘첩을 하나 제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의 입춘첩은 뭘까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려고 하는 그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면서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게 뭐냐면 지지라는 한 구절을 인용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게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 사자성어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차라리 이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만든 사자성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지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 조선시대 사람이 누구나 다 그 외우고 있는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대학에 보면 지지라는 것은 뭐 지극한 이 선의 단계에 이르러서 지극한 선의 단계에 선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지지라는 의미가, 이 선의 단계에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서 멈추어서 선을 계속해서 실천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지 다음에 유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를 넘겨야 그 다음에 일정한 정향,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혹은 지향점, 이런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쓰이는 이것은 심성론, 심성론 차원에서의 지지이고, 지금 우리 홍 부총리가 지지를 인용했을 때는 바로 노자에 있는 지지가 맞는데, 노자의 어떤 구절이 있냐면 지지 멈출 것을 알면 가히 불태, 이 태자는 여러분 아시죠? 위태롭다 할 때 태자예요. 이 태자는 위태롭다는 뜻이죠. 가히 불태, 그 지지 불태. 그러니까 그 뒤에 또 그 노자에는 또 다시 보면 지지 불태가 그대로 나와요. 또 이렇게 이런 구절이 하나 있고 이런 구절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요 앞구절이고 뒷구절이 지지 불태. 그러니까 이 홍 부총리가 인용했는 이 지지의 두 글자의 내원은 바로 노자 뒤에 도덕경이라고 다시 명칭을 더 올려서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노자죠. 노자의 이 두 번이나 나오는 구절, 지지 가해 불태와 지지 불태, 이 두 개의 구절에 근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지지는 뭐냐면 욕망의 조절, 욕망의 절제,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홍 부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홍 부총리가 이번에 보면 이 지지 그리고 지지 이렇게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절은 과거에 어떤 이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볼 때는 홍 부총리가 만든 말이에요. 이 소유자는 이 홍 부총리로 귀속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지, 아까 말한 노자에서 나오는 말이죠. 지지불태. 그칠 줄 알아야 위태하지 않다. 경제가 정말 어쩌면 파국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여기 이 단계에서 스톱해야 된다. 더 이상 이 포퓰리즘을 해서 돈을 막 풀어 나눠줘서 안 된다. 이게 지지. 그리고 이 지는 뭐냐면, 여기다 전 이 홍 부총리 뜻은 이걸 같아요. 그만해라, 그만. 그만해라, 그만. 그러니까 제발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런 말이고, 이 전라도식으로 하면 고마하지 않게로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지지 그리고 지지, 이것은 바로 홍부총리의 이 지자가 세 번에 나오는 절규, 예, 절규, 이 전문가로서의 절규, 예, 소리칠 규자, 절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만족을, 그리고 이 홍부총리의 그 이 지지불태, 지지불태죠. 불태. 이 춘첩, 그러니까 입춘첩은 대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대기를 어렵게 멀리 갈 거 없이 바로 이 노자의 바로 요 글자의 바로 앞에 뭐냐면 지족. 예. 노자 그 앞에 보면 지족이라는 용어 금방 나와요. 지족이라는 용어가. 지족불력입니다, 여러분. 지족불력. 지족불력. 예. 이렇게 그래. 지족불력, 지지불태. 이렇게 해야만 가히는 뭐뭐 할 수 있단 말이죠. 장구. 아주 오래 갈 수가 있다. 국가가 든든해져서 오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개인이 오래 행복하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의미 확대시키면 국가에까지도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부총리가 이 말하는 이거 뭡니까? 춘첩에는 지지불태의 뜻이고, 앞에 이게 대기를 하려면 지족불력.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바로 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노자에 나오는 말이니까 노자에 나오는 말이고, 홍남기 부총리식 춘첩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족 지지 홍부총리는 이걸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것도 붙여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해야 그러죠. 이 봄춘 입춘을 맞이하여 춘첩자가 하나의 그래도 그럴듯한 정말 의미심장한 이 춘첩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